오늘은 반환점에 선 유니콘 책의 저자이신 유효상 숭실대학교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사실 유니콘이라는 게 언론에서도 참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정부에서 이제 막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런 그 말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유니콘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우리 저희 방송은 이제 투자자들이 많으시니까 좀 네.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콘은 잘 아시는 대로 전설 속의 동물이죠. 뿔이 하나 달려 있는데 그 뿔 자체가 상당히 그 영험한 뿔을 가지고 있다는 그 신화에 나오는 동물인데 그게 언젠가부터는 경영 경제 쪽에서 상당히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요. 2013년도에 미국의 카우보이 벤처스라는 그 벤처 캐피탈 회사의 대표분이 에일린 리라는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주로 그 카우보이 벤처스는 펀드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작은 돈을 투자해서 소위 얘기하는 대박을 터뜨리려고 본인이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회사에다가 투자하면 대박이 터질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됐던 6만 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투자가 수익성이 높았는지 그렇게 해서 6만 개를 쭉 리뷰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가 그 중에 39개가 기업 가치가 10억 불이 넘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스타트업이 한 4, 5년 만에 기업 가치가 1조 2천억이나 됐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업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안 하고 있을까? 너무나 신기해서 그 에일린 리라는 분이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과 같다 그래서 그 39개의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유니콘이라고 2013년도에 만들어진 용어인데 그 용어가 만들어진 다음에 전 세계에서 유니콘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도 벌써 10여 개의 유니콘이 생겨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 형태가 유니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육성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좀 되게 될 만한 기업, 크게 성장할 만한 기업을 이제 발굴하고 만들어내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니콘이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특정 지을 수 있는 네. 그 조건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 에일린 리가 유니콘을 정의할 때 4가지 키워드를 썼는데요. 10년 이내 스타트업으로서 테크놀로지 기반의 비상장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가 넘어가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개를 검토해 보니까는 한 39개 정도. 그럼 6만 분의 39이면은 0.07%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그 유니콘 기업 개수가 꽤 많이 늘어났어요. 1000여 개 정도가 만들어진 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서는 융복합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테크놀로지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됐고 어떤 인더스트리에 유니콘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융복합 형태로 대부분 플랫폼이나 O2O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유니콘, 특히 그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초기 기업에 네. 아주 소액은 아니죠. 어쨌든 적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게 만 몇백 배, 몇천 배로 늘어난 사례들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이게 정말 대박일 건데. 이러한 그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의 특징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에일린 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39개 기업을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요. 과거에 닷컴 버블 기억나시죠? 예. 1999년도 하반기부터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 기업들이 상당히 기업 가치가 높았다가 폭락을 했던 이런 상황하고 빗대가지고 유니콘 기업이라 그러면 기업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제2 닷컴 버블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니콘 기업을 비교를 할 때 보면 닷컴 기업, 닷컴 버블이 있을 때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가 없는 상태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이라든가 기업 경험이 없었던 젊은 친구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문제가 생겼다면 유니콘 기업을 만들었던 친구들은 특징이 적어도 10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기업에서 있었다든지 소위 얘기하는 시리얼 앙트레프러너라고 해서 연쇄 창업자 같은 이런 지금 대표님 같이 쭉 창업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10년 이상이 있으면서 서너 명이 모여서 하는 드림팀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인더스트리에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결시키는 O2O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글로벌하게 나간 기업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상태에서 보면 글로벌을 시장으로 해서 O2O 플랫폼을 만들면서 B2C인 기업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제조업이거나 하이텍 기업은 존재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기업 가치가 단기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려면 B2C로 해야지 개방성이라든가 확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의 기업이 창업이 돼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이익을 내고 뭐 이렇게 성장하는.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 같아요. 이제는 이익을 내지 않아도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우리가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기업의 어떤 가치 이런 걸 인정해 줄 때 주로 보는 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기업가치 평가할 때 DCF다, 뭐 상대가치 평가법이다, 여러 가지 그 전통적인 기업가치 평가법들이 있었는데 유니콘 기업들은 그거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짧은 시간 내에 심한 경우는 어떤 기업도 있냐면 회사가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됐는데 유니콘이 된 기업들도 있거든요. 가장 최근의 예로는 서울에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라고 그래서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해서 하고 다니는 것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라임이라는 브랜드하고 버드라는 브랜드 두 개가 1년 만에 유니콘이 됐거든요. 회사가 만들고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1조 2천억. 근데 보통 1조 2천억 하면은 잘 와닿지 않는데요. 그게 코스닥에 상장이 됐다 그러면 코스닥으로는 한 25위 정도 1200개 종목 중에서 25위로 들어가고요. 한국에 같은 경우로 그렇죠. 따지면. 그러니까 코스피에 만약에 상장됐다 그러면 200 몇십위 정도가 돼서 꽤 높은 기업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유니콘 중에서도 제일 낮은 게 기업들로 놓고 보면은 파라다이스 그룹이나 그 대웅제약 정도 수준이 기업 가치가 그 1조 2, 3천억 정도에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정도 기업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 그 블리츠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초고도 성장 전략을 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단 손익은 잊어버리고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과거에 아마존이 했던 대로 그걸 아마존 학습 효과를 해서 아마존이 상당 부분 적자를 내고 시장에서 그 선점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대로 10년, 2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실탄만 있다면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그들이 투자해주는, 그들이 인정해주는 기업 가치로 가겠다 해서 비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된다 그러면 굳이 비상장으로 남아있을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은 이제 특별한 투자자들만이 그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유니콘이라고 해서 알려진 기업들을 보면 뭐 주주가 손정희 회장 뭐 해가지고 돈 뭐 투자하면은 막 그 뭐죠? 뭐 보통 몇 천억, 몇 조 단위로 막 투자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개인들은 이렇게 접근할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접근할 기회가 초창기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요?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보통 스타트업이니까 유니콘도 스타트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대부분 제일 먼저 시드 캐피탈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는 뭐 엑셀러레이터라든가 엔젤이 바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이 들어가고 뭐 프라이빗 에쿼티나 이런 사모 펀드들이 들어가고 국부 펀드나 CBC나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 유니콘 기업들은 그 엑셀러레이터가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하고 연결을 해서 바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 수준으로 높아지는 이런 유니콘 그러면 기업 가치가 10억 불이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얘기하는 조크가 있습니다. 유니콘이 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놓고 답이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10억 불을 투자받으면 된다. 이게 답인데. 말되네요. 네. 그래서 그들은 10억을 투자받은 기업, 10억 이상을 투자받은 기업을 또 이 미노타우루스라는 그 신화 속에 나오는 동물로 부르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수십 개가 존재를 하는 이런 것으로서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범접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그들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고 있는 거죠. 이미 유니콘이 천몇백 개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해안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기업 밸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지금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고요. 뭐 늘어나는 건 회원 정도 숫자인데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뭐 기업 가치가 몇백억이네, 뭐 몇천억이네 이러면은 쿠팡만 보더라도 거의 10조 가까운데 적자도 뭐 한 3, 4조 뭐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 상장 기업이 만약 그랬다 그러면 우리 상폐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도나기 겁나서 네. 들고 있기가 어려운. 네. 그런데 그렇게 그 높은 그 밸류에이션을 그런 어떤 사모펀드라든가 전문적인 그 투자자들이 인정해주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고요. 유니콘이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구글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유니콘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를 넘어가는 기업들이 서너 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텐센트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알리바바도 그렇고 텐센트가 2014년도에 상장했는데 6년 들고 있는 동안 2004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16년 들고 있는 동안에 700배가 올라가고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아마존은 1997년도에 상장했는데 23년 정도 지났죠. 2,300배가량 올라갔으니까요. 그들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좀 있고 최근 들어서도 우버가 예상치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상장을 했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90조 원의 상장을 10년 만에 한다라는 그 다음에 우버의 카피캣인 리프트라는 곳도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져서 불과 5, 6년 만에 기업가치 우리나라 돈으로 26조, 27조 원의 엑싯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보통 하는데요. 최근에 마이클 조던이 신던 신발이 경매 시장에 나와가지고 뭐 냄새나는 신발을 저건 누가 사겠어 그랬는데 경매 가격이 7억 원에 팔렸는데 그게 한 달도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마이클 조던의 그 중고 신발을 7억에 산 사람은 왜 샀을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웃고 말 수 있지만 그들은 소더비 경매에서 나름 시리어스하게 해서 7억 원에 샀고요. 재작년에 팔린 거 보면 와인 한 병에 로마네 꽁띠 45년 빈티지도 7억 원에 팔렸고 2018년도에 그림으로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 5천억 원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구세주라는 그림이 그렇게 팔렸는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7억에 중고 신발이라든가 와인 한 병이라든가 그림 하나가 어떻게 5천억이 돼 그렇게 하겠지만 그들 소장가들이나 그 전문가들은 우리들이 볼 때는 이거 충분히 가치가 있어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 유니콘에 투자하는 커다란 4개 그룹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들 뭐 시코이어 벤처 캐피탈이나 뭐 벤치마커나 이런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 회사하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블랙스톤이라든가, 세계를 대표하는 사모펀드, 그 다음에 CVC라고 해서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데들인데, 뭐, 텐센트나 구글이나 퀄컴이나 이런 그 IT 공룡들이 만들어 놓은 그 투자 회사,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가 그 노르웨이, 러시아도 있고 중동에도 있는 국부 펀드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는 펀드 이 4개 그룹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밸류에이션을 10억 불로 인정했다, 100억 불로 인정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저 사람들은 그런 뜻이 있겠지. 최악의 경우에는 그들은 그 돈을 다 날리더라도 그들의 게임의 법칙으로는 충분히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그게 상장 시장에 와서 이제 엑시스 되는 순간에 그때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나중에 훗날에 유니콘이 될 만한 가능성을 가진 초기 단계 창업 기업들 가운데서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나 부분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러한 유니콘으로 인정받았던 기업들이 정식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됐을 때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꼭 국내만이 아니라 이제 뭐 해외 투자가 가능하니까 미국을 포함한 중국 전 세계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접근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그 금융그룹들이 유니콘에 투자해서
미국에서도 저런 데가 있습니다. 그 유니콘의 포트폴리오를 수십 개 가지고 있는 데도 있지만 내 펀드 중에 그래도 훈장으로 내가 유니콘을 발굴해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훈장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내는 사실은 그 게임에 들어가기에는 판돈이 너무 커서 좀 어려운데 세컨더리 펀드로 구주가 일부 나오는 거를 받아가지고 국내에서도 유니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일반 사람들이 유니콘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사실은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버가 80조 원 정도에 상장을 했는데 우버의 카피캣인 리프트라는 데가 20 몇 조에 상장을 했고요. 디디 추싱이라고 우버의 중국판 카피캣이 지금 기업 가치로 70조 원 정도 평가가 되고 있는데 곧 상장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이제 카피캣들이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우버는 직접 투자를 못하지만 우버의 카피캣인 뭐 국내에 뭐 카카오를 비롯한 지난번에 뭐 타다도 있었고 그런 기업들 소위 얘기하는 이제 카피캣들의 국내 버전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버가 상장을 했는데 기업 가치가 이만큼이면 그거의 카피캣이 뒤이어서 상장한다 그러면 쟤네들은 우버의 기업 가치가 이런 식으로 같기 때문에 얘네들도 비슷한 궤적을 그릴 수 있을 거다. 그거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 그 유니콘들의 카피캣이 상장되는 게 꽤 많은데 그런 것들을 따라서 투자로 보면 꽤 재미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규모가 작은 분들은 스타트업들 중에서 엔젤로 투자하는데 세계적으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들의 국내 카피캣 중에서 그래도 좀 견고한 데들을 좀 보면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피캣을 찾아서 그러니까 원조하고의 그 밸류 차이를 그 갭 차이를 보고서는 투자를 하는 전략이군요, 이게.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원조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 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도 카피캣이고요. 택시 매직이라는 회사가 2007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1년 후에 카피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택시 매직이라는 회사가 존재는 하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뭐 형편없고 유니콘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이거를 카피한 우버는 80조 원까지 찍었고 이거를 다시 2년 후에 카피한 그 리프트나 이런 데도 20 몇 조를 이렇게 가고 있어서 지금 그 원조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거 전에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이게 카피캣이든 아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도 카피캣이고 그래서 그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카피캣 여부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어떤 놈이 시장의 강자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는 이런 그룹들이 꽤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경영자의 사업 경영 능력이라든가 이거보다는 누가 더 많은 돈을 빨리 투자를 받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이게 성패가 갈리는 거 아니냐라고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비판적으로 볼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서 빌리든가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는데 스타트업이 은행에서 돈 빌린다는 건 넌센스잖아요. 네. 뭐 담보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전문가인데 투자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시그널을 주는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잠재적인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이런 뜻인데 그것도 유니콘의 투자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대가들이 점 찍어 놓은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들한테 픽업이 됐다라는 거는 그 어느 누가 인정해 준 주식 시장에서 오히려 상장을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스타트업들 중에서 굳이 상장을 안 해도 끊임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 아까 미노타우루스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0억 1조 원이 필요한데 1조 원이 누가 그냥 상장 안 해도 돈을 투자해 준다면 굳이 상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업들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금 조달을 그 사모 시장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모 시장으로 나가서 IPO를 안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자금 걱정 안 하고 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요즘 한국에서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크라우드 펀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그런 곳들에 소액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이 흔해졌잖아요. 네. 이제 본인이 좀 잘 알아보면.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은 뭐 0.07% 엄청 희박하잖아요. 그 0.07%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았던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 스타트업 중에서는 확률이 훨씬 더 낮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준으로 투자를 받았고 안 받았고가 아니라 그냥 스타트업 기준으로는 0.00006% 중에 그러겠네요. 하나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사실 돈 빌리는 것도 어렵지만 은행에서 더 어려운 거는 진짜 운명을 같이 거죠. 하는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확률이 낮은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거의 그냥 손해볼 거를 각오하고 그 투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로또. 네. 로또가 지금 850만 분의 1인가 뭐 840만 분의 1 확률 그런데 거의 실리콘밸리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서 유니콘이 나중이지만 될 확률은 로또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확률을 높이자고 하면 그 밸류, 그러니까 투자하는 그 가치는 상당히 높아지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유니콘으로 인정받아서 어떤 식으로인가 시장에 나오는 경우 그 카피캣 네. 혹은 그냥 그 기업도 괜찮지 않을까요? 페이스북이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처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얼마간은 쭉 빠지다가 그렇죠.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단계에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방법은 애프터 IPO밖에는 상장을 해야지만 들어갈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상장하기 전에 저 회사가 괜찮아 보이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카피캣은 오히려 더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 중에 사실은 제가 최근에 낸 책에도 그런 걸 썼는데 이제 카피 타이거 전략을 쓰자 이랬는데 보통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때 제로 투 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지구상에 없는 걸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쟤네들이 우버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버의 단점은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우버를 그 보완하고 혁신해서 또 다른 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게 훨씬 더 파워풀하고 좋은 것 같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투자자들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proven 비즈니스 모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면 쉽게 투자한다. 결국은 그 얘기는 카피캣에다가 투자한다라는 건데 카피캣은 그냥 전문적인 용어로 고양이들이 보통 그 어미 고양이를 흉내를 잘 낸다 그래서 모방을 카피캣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약간 멸시하고 조롱이 섞인 이런 게 있어서 카피캣이라는 말들을 싫어해서 그러면 고양이나 사자나 호랑이도 고양이과니까 제가 신조를 우리는 고양이를 카피하지 말고 호랑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카피 타이거 전략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캐치를 해서 그거를 우리나라식으로 아니면은 그들의 대항마를 만들어내는 이런 전략을 쓰면은 유니콘을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투자 기회도 좀 더 좋게 먼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사실 그 싸이월드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SNS와 관련된 그게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하지만 페이스북이라는 게 미국에서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뭐 정말 1등 글로벌 SNS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중국에 있는 텐센트도 뭐 싸이월드를 카피한 거니까요. 걔네들도 그렇죠. 카피캣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카피캣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그 회사가 거주하고 있는 어떤 시장의 규모와 연관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스탠포드 대학의 MBA 교수는 티나 셀리 교수가 이노베이션 그 클래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의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떠올리면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면은 부안해동 하듯이 그냥 따라가는데 가만히 뒤에서 있다 보면 저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더라. 그래서 오히려 퍼스트 무버가 치고 나가는 걸 잠깐만 지켜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지만 지름길도 있고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결국 지금은 퍼스트 무버냐 뭐 패스트 팔로우냐의 개념을 따지지 않고 스마트 팔로우냐 하여튼 시장을 누가 잡느냐에 대한 이런 개념인데 오히려 더 선두주자가 나가더라도 자기만의 진입장벽을 치면서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글로벌 시장을 나가다 보면 미국에서는 이게 맥혔지만
중국 가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면 또 그걸 또 새롭게 바꿔야 되면 그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당신네들은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우리는 중국 시장을 놓고 하다 보니까 당신들하고는 좀 다른 비즈니스 전략을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카피캣들이. 그래서 지금 유니콘들을 보면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지는 거 보고 있다가 괜찮으면 조금 지나고 나서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물론 이제 카피캣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유니콘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그 화제가 됐던 것이 그 한국의 그 유니콘 중에 하나인 배달의 민족. 네. 여기가 이제 그 매각이 M&A가 되면서 초기에 투자했던 그 본엔젤스가 네. 3억인가를 투자했는데 네. 몇 년 만에 얼마의 수익을 건진 거죠? 8년 만에 3천억이 좀 넘게 나갔으니까 1000배 이상 수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게 정말 우리가 유니콘이 될 만한 기업을 로또 같은 네. 거지만은 잘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배달의 민족도 카피캣이 그렇죠.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음식 배달 이 어플 첫 번째 회사가 takeaway.com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에서 2000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2000년도에 그 회사가 나온 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카피캣들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생기기 시작한 게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그 오리지널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10년 후에 생겨난 카피캣 모델도 국내 시장을 근간으로 했지만 5조 정도의 액세스를 했으니까 상당한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스터디를 했다면 저런 음식 배달 어플이 유럽에서 좀 잘 나가는구나. 배달의 민족 지금 처음 그 김봉진 대표가 그 시장 통해 버려지는 전단지를 가지고 사업에 성공했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저런 거는 해외에서 보니까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로 돈이 상당히 많이 몰리니까 이것도 성공한 가능성이 높겠다. 이게 해외에서 뜬 비즈니스 모델을 스타디를 했으면 그런 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엔젤 투자자들도요. 그래서 매년 비즈니스 모델들, 유니콘들이 200~300개씩이 1년에 탄생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우리가 본 엔젤스 부럽지 않게 우리도 한 1~2천만 원 투자하면 나중에 10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다는. 괜찮은데요? 완전 인생 역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안목이라든가 사실 모르잖아요. 성공 그렇죠. 확률은. 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많이 검증이 되고 이렇게 성장을 한 단계에서 네. 뭔가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게 말씀하신 대로 카피캣으로 상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상장이 된다든가 1등 기업이. 유니콘의 기업 가치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유니콘은 못 만들지만 그렇죠. 스타트업이 됐을 때 우리가 엔젤 투자는 할 수가 있는데 그 엔젤 투자를 할 때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면 이 회사가 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조만간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여기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카피캣, 유니콘들이 대부분 카피캣인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조금 혁신하고 바꾸기만 해도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잘 진행하고 있으면 잘 알려져 있는 쿠팡도 대표적인 카피캣은 미국에 있는 그룹폰의 카피캣이고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나라에서 그룹폰의 카피캣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 저 비즈니스 모델은 검증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저게 한국 시장이 얼마나 잘 적응을 시켜서 나갈 건지만 그것만 검토해 보면은 투자를 하기가 좀 쉬우니까는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쨌든 성공 확률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검증된 것인지를 보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높아지려면 하이텍 기업이라든가 제조업에서는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고요. 투자자들은 투자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돈 놓기 돈 먹기를 하는데 돈 놓고 대박이 날 거를 찾기 때문에 벤처라는 말을 붙여서 위험성이 있는 돈이다 벤처 캐피탈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들은 대부분 지금 형태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을 근간으로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원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차량 공유다 주택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이 쉐어링 이코노미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최근에 아주 많이 뜨고 있는 분야가 이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라고 그래서 구독 경제
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 데이터를 보면은 한 남성, 여성이 한 7개에서 10개 정도를 구독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신문, 우유 같은 거 뭐 녹즙을 배달받아서 했다 그러지만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달고 개인의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자기한테 매일 신문이 다 셀렉션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신문이 온다든지 옷도 내가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AI가 나한테 맞는 걸 보내준다든지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넷플릭스 같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떴지만 영화를 나한테 맞는 걸 추천해 준다든지 아직도 이런 그 추천에 의한 구독 경제는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뜨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모빌리티가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서비스화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 그래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라든가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시청 앞에서 김포공항까지 2025년도에 그 우버가 구상하고 있는 그 무인 헬기 같은 그 택시, 하늘을 나르는 택시가 다닌다,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런 마이크로 모빌리티 관련된 게 포텐셜이 상당히 커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버하고 라임하고를 비교해 보니까 자동차를 쉐어하는 거하고 전동 킥보드를 쉐어하는 거를 비교해 보니까 5년 이상 이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라임이나 전동 킥보드 쪽이요? 네. 이게 기업 가치가 유니콘이 되는 거가 5년 이상 빠르고요. 사람들의 이용률도 5년 정도를 당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강남 쪽에 보면은 그 라임의 카피캣들이 한 대여섯 개 뭐 고고싱이다 뭐 꽤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카피캣을 한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요. 카피캣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데 카피캣을 하는 회사가 훨씬 더 기술력이 오리지널 비즈니스 모델보다 뛰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 5년, 10년에 걸쳐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가 퍼스트 무버로서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런 알고리즘도 썼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카피캣 모델들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안착을 시켜야 되니까 쟤네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어떤 기술이 어떤 식으로 투입이 됐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동안에 기술 개발이 최근에 있는 것까지 업데이트를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려면 상당히 기술 집약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표면만 카피해서 그냥 전동 킥보드 사다가 운영하니까 우리도 전동 킥보드 사다가 운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카피캣도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앞분에도 앞에 거보다 더 후발주자로서 나은 점이 있어야 네. 사람들에게 그렇죠. 선택을 받으니까.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 모델 외에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펀딩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적자를 보면서도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자의 능력이라든가 그 회사의 어떤 인적 구성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과거에 이제 창투사 사장을 했었는데 창투사가 투자를 할 때 경영자를 많이 본다 그러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좀 사실과 다를 수 있는데 그래요? 비즈니스 모델이 참 좋은데 그거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하고요.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나 형편없으면 그 사람만 보고 돈만 주면 무조건 해내겠거니 이것도 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본다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요즘은 기술이나 제품에다가는 투자를 안 하고 비즈니스 모델만 투자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는 인턴 같은 영화에도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창업자들이 끝까지 CEO를 맡아서 가지만 그들은 투자를 하면은 팀을 만들어 가지고 CEO도 바꾸고 인터넷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창업자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투자가 들어오니까 전문 경영으로 좀 바꿔가지고 경영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그런 장치들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장치들이 실리콘밸리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연연한다기보다도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이 되면 부족한 맨파워는 그 투자자들하고 상의해서 좀 보완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